자, 이제 다음 순서로 키노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키노트 발표는 그 샌드버드의 김동신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샌드버드는 채트, 보이스, 비디오, API 그리고 SDK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김동신 대표님은 프로그래머로 이전에 활동하셨던 경력을 갖고 계시고요. 지금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지금 샌드버드를 글로벌 회사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 B2B로 글로벌 시장 공략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동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샌드버드 대표 김동신입니다. 일단 먼저 간단하게 혹시 스크린 쉐어링 좀 켜주시겠어요? 스크린 쉐어링을 못한다고 나와서 켜주시면. 일단 잠깐 준비되시는 동안에요. 저는 현재 샌드버드 대표를 하고 있고요. 원래는 파프리카 랩이라고 해서 소셜 게임 회사를 한 4년 반 정도 하고 그 회사가 이제 매각된 다음에 지금 샌드버드라는 회사를 2013년 원래는 다른 회사로 시작을 했었다가 이제 피벗을 한 케이스고요. 네, 일단 화면이 보이시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B2B 기업을 창업을 해서 좀 키우면서 또 어떻게 글로벌로 확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개요를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 소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샌드버드는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현재 이제 채팅, 보이스, 비디오, API 회사이고요. 그래서 다른 앱상에 들어가서 유저 간의 대화를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솔루션이고, 현재 월 한 1억 명 정도가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120 밀리언 정도, 그러니까 한화로 한 1,300, 1,400억 정도 되죠. 그 정도 투자 유치를 했었고, Y 커뮤니티를 이제 2016년에 졸업한 뒤에 아이코닉 캐피탈, 타이거 글로벌, 샤스타, 오거스트를 통해서 계속 펀딩을 받아서 회사를 키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사는 한 230명 정도로 전 세계 한 7군데 오피스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크게 3가지 꼭지를 뽑아보았고요. 첫 번째는 왜 B2B, 또 왜 하필 B2B로 이제 글로벌을 가려고 하느냐. 또 두 번째는 B2B 회사를 만들 때 한 어떤 종류의 제품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그걸 실제로 만드는 과정, 또 뭐 가격을 할 때 어떤 점을 좀 고민해 봐야 되고, 또 어떤 매트릭들을 좀 보면 좋을지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코너 가시죠. 일단 저는 원래 B2B를 하던 사람은 아니고요. 원래 B2C 소셜 게임 회사를 뭐 5년 가까이 했었고, 두 번째 회사도 원래 B2C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하다가 이제 어찌어찌 해서 B2B로 얼떨결에 피벗을 했는데 잘 됐죠. 잘 되고 있는 중인데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은 B2C를 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는데, 이게 유저들과 인터뷰를 해봐도 전체 유저가 100만 명이면 그 중에 뭐 20명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이 유저들이 전체 유저를 과연 대변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항상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보게 되는데, B2B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고객들과 인터뷰를 하고 그 고객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좀 잘 정의를 해서 이제 회사에 들어서 보겠죠. 이 중에서 얼만큼이 좀 이렇게 일반화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서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은 커스텀 개발해서 소위 말하는 SI를 해야 되는 문제인가, 이런 건 좀 나눠서 볼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좀 제너럴한 일반화된 문제들을 잘 풀어서 고객에게 가져다 드리면은 계약이라는 형태로 통해서 이제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피드백 사이클이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B2C를 할 때 그 약간 테스트와 실험 같은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B2B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BM이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는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또 이게 또 B2B가 갖는 장점 중에 하나가 문화적, 지리적 특성을 크게 안 탄다는 점인데요. 특히 B2C 같은 경우는 뭐 연령대라든가 그 지역, 뭐 여러 가지 그런 문화적인 속성의 감수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섬세하게 접근을 해야만 사업이 좀 성공할 수가 있는데, B2B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고객의 문제가 대부분은 그 산업군이라든가 그 직군에 좀 특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문제를 잘 풀면은 그런 비싼 산업과 비싼 직군이 있는 다른 국가에 가서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확장성이 좀 많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한 뭐 매출로 치면 한 40% 정도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 한 30, 35% 정도가 이제 아태 지역 전반에서 나오고 있고, 또 나머지가 유럽에서 한 25, 30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글로벌리 굉장히 좀 스케일링하기 좋은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B2C에서 B2B로 넘어오신 분들 중에서 괴로워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어떤 경우에서 좀 괴롭나 하면은 이제 B2B 같은 경우 실제로 고객과 인터뷰를 하고 고객들 문제를 듣고 그걸 푸는 과정에서 이 피드백 사이클이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큰 고객사들이나 많은 고객사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그때그때 이제 대응을 하면서 만들어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좀 많이 스트레스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들어와서 본인의 이제 생각과 좋은 디자인과 뭐 좋은 UX로 해서 뭐 시장에 내놓아서 테스트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 약간 B2C랑은 그 뭘까 사업 회사를 키워가는 방향성에서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본인이 하셨을 때 이렇게 고객들과 인터뷰를 하고 문제를 풀고 그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 많이 동기부여를 느끼신 분들은 B2B를 하시면 아마 많이 그 과정 많이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종류의 좀 B2B 제품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는 이제 주로 B2B 사업들을 볼 때 한 세 가지 카테고리를 보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하드테크라고 해서 누가 봐도 이건 좀 어려워. 그리고 심지어 나는 내가 어떤 어려운 뭐 소위 말하면 AI나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겠죠. 바이오테크 등등. 이거는 내가 심지어 그 제품을 만들고 있어도 다른 분야의 또 하드테크들은 갖다 쓰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블랙박스 같고 잘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난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 돈을 주고 다른 회사 거를 갖다 쓰게 되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잘 주목이 안 돼서 좀 신기하게 생각하는 섹터인데 저는 메시테크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싶진 않아. 예전에도 여러 번 했었고 또 하자니 너무 더럽고 이거 하다 보면 또 골치 아플 게 뻔히 보이다 보니까 그냥 어디 누가 만들어 놓은 거 갖다 쓰고 싶은 심정이 드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메시테크라고 부르는데 이건 좀 이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우리 실제 서비스나 제품에 직접적으로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은 아닌데 이걸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생산성에 관련된 도구들 있죠. CRM일 수도 있고 뭐 GitHub 같은 걸 수도 있고 협업 도구들 등등이 포함될 텐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거를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데 도와주는 그 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 카테고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결국 그러면 이 B2B라는 사업의 본질은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고객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대신 풀어서 일종의 추상화된 앱스트랙션 레이어를 제공을 하는 게 B2B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샌드버드가 속해 있는 API 경제를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건 안델센에서 좀 많이 쓰는 그 얘기긴 한데 자동차 산업을 보면은 이게 그 포드 모터 T죠. 그 최초에 이제 대량 생산된 자동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산업이 예전에 1920년대에서 50년대 사이는 한 회사가 재료를 사다가 부품을 만들고 자동차를 완제품을 해서 판매 유통까지 다 담당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공장에서 사람들이 다 그 조립을 하고 부품도 연마하고 해서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자동차 산업의 시작이었는데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한국에서 그 교육 받을 때 나오죠. 노동집약적, 뭐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 그런 산업으로 이제 산업이 전체가 고도화가 되다 보니까 각 그 전체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가치 사슬상에서 단계별로 하나하나에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브레이크만 만드는 회사들도 나오고 서스펜션만 만드는 회사들도 나오고 유통만 하는 회사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거 하나하나 하는 회사들이 이미 수조, 수십조짜리 회사가 될 정도로 커지면서 산업이 굉장히 좀 크게 폭발적으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근데 컴퓨터 산업도 좀 비슷했던 게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이 메인프레임이 소위 말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일체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산업이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7, 80년대에서 이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분리가 되기 시작했고 80년대, 90년대 넘으면서는 계속 이게 쪼개지기 시작해서 오늘날은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클라우드 위에서도 이제 데이터베이스만 하는 회사들도 있고 또 뭐 저희가처럼 채팅만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산업도 계속 분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어떤 산업이 점차 커질 때는 그게 그 전문화된 모듈로 쪼개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까 자동차 산업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였지만 대부분 처음 시작할 때는 갖다 쓸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직접 다 만드는 거로 출발했다가 산업이 커지면서 점차 우리 거를 어느 정도 만들고 다른 거에 집중하는 회사들과 점점 협업을 하기 시작하고 산업이 정말 많이 성숙한 단계에서는 우리 거를 정말 차별화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가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그 분야에서 검증되어 있는 솔루션들을 갖다 쓰는 방향으로 점차 변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서 사실 보면은 리스크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우리가 직접 다 만든다는 거는 업사이드도 우리가 고스란히 다 가져가지만 다운사이드도 다 가져간다는 소리거든요. 잘못되면은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될 수가 있는 거고 잘 되면 다 잘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잘 되는 거 잘못되는 것들이 이제 혼재가 되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커지다 보면은 우리가 좀 그래도 우리가 오닝해야 되는 우리만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계속 리스크 테이킹을 하겠지만 나머지는 그거에 이미 검증돼서 그 리스크를 다 없애준 회사들과 협업을 해서 풀게 되고 점차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회사와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PI 경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소프트웨어 만들 때 옛날엔 당연히 다 만들었죠. 그리고 어느 정도 됐었을 때 오픈 소스 갖다 쓰는 게 일반화 됐었고
근데 지금 이제 API 경제가 많이 발전을 해서 예를 들어 유저 매니지먼트 옥타만 해도 뭐 몇십 조짜리 회사고 뭐 노티피케이션, 이메일, SMS 등등 하나하나가 다 수조에서 수십 조짜리 회사들, 상장사들로 발전을 했죠.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채팅과 보이스 비디오 쪽은 이제 샌드버드가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회사를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자동차 산업과 비슷하게 소프트웨어도 계속 쪼개지면서 이렇게 하나하나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 회사들로 산업이 이제 분화되게 됩니다. 결국 B2B라는 것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그 특정 기능, 특정 모듈에 대해서 일종의 앱스트랙션 레이어, 그냥 잘 모르고 갖다 쓰면은 일단 해결은 돼라는 방향으로 그 B2B 회사를 만드실 때 그런 방향으로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인데 사실 이거를 막 엄청 멋있게 뭐 린 스타트업이다 뭐 여러 가지 뭐 프레임워크로 다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그 YC에서 말하는 Y 컴비네이터에서 말하는 이 간단한 프레임워크가 너무 좋더라고요. 두 가지인데요. 톡투 커스터머랑 빌드 프로덕트인데 실제로 B2B의 좋은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고객들이 필요한 문제를 정의를 해서 다시 그 제품을 만들어서 그 고객들에 다시 가서 보여주면은 계약이라는 형태로 통해서 이제 매출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 피드백 룹이 굉장히 짧게 완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처음에 스타트업을 만드실 때 사람이 불안해요. 불안하다 보면은 뭐 네트워크 행사도 가게 되고 자꾸 여기저기 이제 기웃기웃 하고 뭐 투자자들도 자꾸 이렇게 만나보고 하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고객들과 대화를 많이 하시면은요 그 불안감이 많이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에 더 접근을 하게 되는 거고 특히 초기에는 최대한 고객들과 대화를 하고 제품을 만든 거 외에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으면 뭐 팀원을 하이어링하는 거겠죠. 그걸 제하고는 최대한 시간을 줄이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캘린더 그 타임 오디시라고 하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 한 달에 한 번씩 좋고 본인의 캘린더 과거 캘린더를 보시고 내가 그 중에서 여기 고객을 유치했나 제품을 만들었나 팀원이 들었나 그걸 제외한 나머지에는 시간을 최대한 안 쓰는 방향으로 다이어트를 해가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특히 B2C에서 B2B로 넘어오실 때 제일 힘들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고객한테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예전에 이제 그 윤석철 교수님 수업에서 이제 들었던 건데 VPC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간단하게 말해서 밸류가 이제 회사가 만들어내는 혹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가치일 거고 P가 고객사들에게 이제 그 제시를 하는 가격일 거고요. 코스트가 이제 회사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잖아요. 회사가 하는 모든 행위는 그 고객들을 향한 행위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가치를 더 늘릴 것이냐, R&D를 통해서 혹은 서비스를 통해서 가격을 더 올릴 수 있고 낮출 수 있을 거고요. 코스트 같은 경우는 뭐 최적화나 뭐 그 규모 경제 등을 통해서 계속 낮춰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이 이제 회사가 그 창출하는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고객들이 얻어가는 효용일 거고요. 가격과 비용 차이가 이제 그 회사가 얻어가는 효용인데 대부분 초반에 이제 가격을 B2C 하시는 분들은 뭐 공짜로 하고 뭐 광고에서 돈을 받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가격을 제시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많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꼭 그러지 마시고 왜냐하면 커스텀 베네핏이 계속 커지고 프라이스가 낮아지면 문제가 회사 베네핏이 작으면 결국 회사 문 닫거든요. 그럼 그 고객들은 또 다른 벤더 찾아야 돼서 굉장히 고생하세요. 그리고 반대로 또 프라이스가 너무 높으면 회사는 엄청 효용을 얻지만 고객들이 베네핏이 적으니까 다른 경쟁사로 갈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V로 올리면서도 P도 그 V랑 C 사이에서 적절한 밸런스를 찾도록 계속 튜닝을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인데요. 그 B2B SaaS 매트릭스 뭐 이거 뭐 한 20가지 이렇게 아티클도 있을 거예요. 뭐 20가지 매트릭을 트래킹해라 32가지를 트래킹해 여러 가지 많은데 제가 이제 펀드레이징을 하고 내부적으로 계속 투자자 이사회랑도 얘기하면서 결국 제일 많이 보는 게 하이레벨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탑라인 매트릭은 이제 회사의 뭐 매출이랑 상관이 있을 건데 ARR, Annual Recurring Revenue죠. 그러니까 한 달에 뭐 가끔 들어오는 뭐 외주 개발 이런 거 말고 계약을 통해서 매달 지불하는 혹은 매년 지불하는 그 다시 재발되는 매출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연간 그 성장률이 50%에서 200% 사이 폭은 좀 크긴 한데요. 이 정도 수준에서 꾸준하게만 성장할 수 있으면 좋은 회사를 만들 수가 있고요. Net New ARR은 뭐 New, Upsell, Churn, Downsell을 다 합한 건데 이건 잘 트래킹하시면 되는데 세 번째, 네 번째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이 그로스 달러 리텐션은 결국 내가 100달러를 계획했을 때 1년 뒤에 몇 프로가 남아있을까? 철과 다운셀이 있으니까 업셀은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85%에서 90% 넘어가기 시작하면 괜찮은 회사거든요. 95%면 엄청 좋은 회사고 넷달러 리텐션은 업셀까지 포함해서 추가로 더 구매하는 고객까지 다 포함했었을 때 한 110에서 130 사이를 넘어가서 꾸준히만 유지가 되면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평을 들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캐피탈 에피션스는 얼마큼 현금을 효율적으로 쓰냐인데
그로스 마진을 생각보다 고려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로스 마진이 이제 말하자면 매출 원가를 뺀 나머지 그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나요, 한글로는? 결국은 그 매출에 들어가는 그 원가를 뺀 나머지 오는 것들이 한 60%를 넘어가면은 괜찮은 거고, 한 7, 80% 되면은 좋고, 뭐 90% 되면 엄청 훌륭한 거겠죠. 이거는 산업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60%는 꼭 항상 넘기도록 타겟을 해야 되고요. 벌 멀티플 같은 경우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데, 내가 1달러 ARR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몇 달러를 썼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달러 이하로 쓰면 되게 좋고요. 1달러 이하면 엄청 훌륭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캡 페이백 딜은 뭐 커스텀 에코시션 코스트, 마케팅 세일즈 모든 거 다 비용 때려박았었을 때 매출을 이 비용을 회수하는데 얼마나 드냐. 이거는 우리 엔터프라이즈라면 18개월도 괜찮고 SMB 미드마켓 타겟 할 땐 12개월 이하로 유지하면 좋고요. 3번은 이제 세일즈 커스텀 매트릭은 뭐 ACV랑 세일 사이클은 정말 우리가 큰 고객이냐 작은 고객 타겟하냐 되게 다른데, 윈레이트는 15%는 꼭 넘으셔야 돼요. 30% 정도 넘어가면 좋고, 뭐 35에서 50% 사이면은 굉장히 훌륭한 회사고요. MPC 30 당연히 넘어야 되고, 그다음에 프로덕트 매트릭들 쭉 트래킹 하셔야 되겠지만, 업타임은 요새는 거의 뭐 49, 99.99까지 넘어가긴 했는데, 하여튼 이런 매트릭들을 쭉 보시면서 이 중에서 특히 모나지 않게 이 전체적인 숫자를 잘 챙기시면은 펀드레이징 하실 때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수월하시게 펀드레이징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대놓고 가이드를 제시하는 아티클이 별로 없는 것 같길래 이렇게 숫자를 한번 좀 적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 하면은 B2B 회사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뭐 다 스타트업 하신 분들이서 잘 아시겠지만 정말 집요하게 끊임없이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B2B 회사들이 어느 정도 노바디에서 썸바디까지 가는데 평균적으로 한 뭐 8년에서 10년 걸리니까요. 10년 걸린다고 생각하시고 꾸준하게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충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샌드버드 김동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종신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혹시 질문 하나 가지 드리고 질문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혹시 지금 관객분들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질문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게 중에 하나가 한국과 미국에 동시에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 한국과 미국에 지금 동시에 회사를 키우다 보면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특히 이 시국에서는 한국이 미국과 지금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하여튼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좀 너무 뻔한 대답일 수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힘든 걸 꼽으라면 언어적 차이가 제일 큰 것 같고요. 특히 한국 팀과 미국 팀이 양쪽 뭐 이격을 하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안 그러신 분들은 계시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서 생각보다 좀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시차가 미국에 있으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고생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루에 2타 소위 말하는 미국의 오후쯤 되면 이제 한국 팀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게 한국 팀을 팔로우하면서 좀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결국은 그 문화가 생각보다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문화 차이라는 게 한 가지만 예를 설명드리자면은, 한국에서는 예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거는 뭐 원칙이 뭐냐 이런 거 질문이 오면은 미국에서 느끼기에는 아니 왜 하나하나 다 이거를 세세하게 가르쳐줘야 되냐, 그냥 좀 자율적으로 하면 안 되냐, 주도성이 왜 없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게 다른 팀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의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에게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보니까 가이드가 있으면 서로 뭐 스트레스 받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도적인 관점보다는 주변 사람에 대한 배려랑 이런 거에 대한 컨텍스트가 되게 큰데, 미국에서는 그걸 볼 때 이제 개인주의다 보니까 아니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거를 왜 우리가 다 가르쳐 줘야 돼 해서 약간 그런 관점을 보면서 이게 결국 그 두 나라의 문화 차이가 엄청 큰데 그 간극이 생각보다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낄 기회가 있었고요. 그 세 가지인 것 같고, 차이는 뻔하죠. 그거죠. 한국은 지금 미팅을 할 수 있잖아요. 고객사를 찾아갈 수 있고, 미국은 다 줌으로 하는데, 그래서 그런 좀 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국이 뭐 코로나 워낙 잘 컨트롤한 것 같아서 너무 좀 멋있는 것 같고요. 미국은 좀 힘드네요. 질문 하나 들어왔습니다. 하나만 더 드리자면은, 지금 샌드버드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첫 고객
first 5, first 10 고객을 모으는데 참 여러 가지 좋은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쉐어할 만한 에피소드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노가다고요. 처음 100개 고객 때까지는 친구, 뭐 Y 컴퓨터 같은 네트워크도 있겠지만 친구, 지인 다 뭐 두드려가면서 제발 좀 써주세요. 뭐 강매가면서 이제 매출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그 생각보다 아웃바운드가요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레딧 같은 고객이 사실 정말 기대도 없이 레딧 창업자가 이제 YC다 보니까 그냥 메일을 보냈는데 처음에는 됐어 우리가 만들게라고 하고 버림을 당했다가 그 메일 스레도 나중에 해주셔서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일단 미팅 한번 해보자 해서 CTO를 연결해 줘가지고 그게 저희의 처음으로 들어온 굉장히 큰 고객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꾸준하게 그 아웃바운드는 정말 넘버스 게임이라고 많이 하다 보면 그중 하나 걸리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갖고 정말 그냥 꾸준하게 매일매일 달린다는 심정으로 계속 이메일 보내고 콜드 메일링하고 계속 닥달하고 하다 보면은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뭐 몇십 개에서 100개 정도 고객이 생긴 다음부터는 레퓨테이션이 생기면서 인바운드도 더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믿음을 갖고 꾸준히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 그 지금 원래 Q&A 세션을 저희가 오후 해피아워 시간에 가지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질문을 지금 하게 됐습니다. 지금 질문들이 여러 개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상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김진영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어떤 언어 처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거나 관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샌드버드 관련해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ML 쪽이랑 AI 쪽을 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사람들도 채용 모시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몇 가지 방향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데이터가 어마무시하게 많다 보니까 이 채팅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들한테 밸류를 좀 더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자면 일단 모더레이션 쪽이 하나가 있겠죠. 커뮤니티 쪽에서 워낙 사람들이 많은 대화를 하는데 이걸 회사들이 상담사나 뭐 이렇게 운영자를 다 고용해서 처리할 수 없는 분량이다 보니까 최대한 좀 뭐 어떻게 보면 언어랑 키워드를 다 센싱을 해가지고 그 모더레이션들을 최대한 좀 자동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뭐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나 키워드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실제로 대화 속에서 인사이트를 끄집어내서 주로 뭐 이런 스포츠 게임을 보는 중에 어떤 팀 이름이 많이 나왔고 어떤 플레이어들이 많이 나왔고 그때 뭐 감정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열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인사이트를 고객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것들 또 마켓플레이스나 이런 거래형 비즈니스들이 있거든요. 트랜잭션 비즈니스들에서 거래들의 어떻게 보면 답변들 컨버전을 올리기 위해서는 답변을 잘해야 되잖아요. 뭐 인벤토리를 물어본다든가 뭐 언제 오냐 이런 질문들이 왔었을 때 최대한 스마트하게 자동으로 리플라이를 해줄 수 있는 뭐 스마트 리플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는 좀 R&D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김용식 대표님 감사합니다.